백악관 출입기자단 주최 만찬 총격 사건의 용의자 콜 토머스 앨런이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백악관은 좌파의 증오 집단 때문에 이미 여러 명이 다치고 목숨을 잃었으며 이번 주말에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질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영주권 심사에서 신청자의 이스라엘에 대한 견해에 따라 영주권 승인이 거절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DHS가 이민 담당관에게 이 같은 지침을 전달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연방법무부 산하 이민항소위원회가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의 추방을 용이하게 하는 결정을 내려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드리머 보호막 약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푸드스탬프 수혜자 수가 400만 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가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식량 접근성만 낮아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수천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사기 행각을 벌여온 한인 약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허위 청구액에 대한 배상 명령과 재산 몰수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백악관 출입기자단 주최 만찬 총격 사건의 용의자 콜 토머스 앨런이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백악관은 좌파 증오 집단 때문에 이미 여러 명이 다치고 목숨을 잃었으며 이번 주말에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질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출입기자단 주최 만찬 총격 사건의 용의자 콜 토머스 앨런이 어제 워싱턴 연방법원의 기소인부 절차에 출석했습니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앨런은 심리 중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앨런은 지난 6일 워싱턴 힐튼 호텔에 객실을 예약했고 지난주 캘리포니아에서 기차를 타고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만찬 행사가 열리기 하루 전날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조슬린 발렌타인 검사는 법정에서 앨런이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할 목적으로 워싱턴에 왔으며 펌프 액션 산탄총, 권총, 칼 3자루를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7일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연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고 그를 위해 일을 하는 모든 이들을 향한 좌파의 증오 집단 때문에 이미 여러 명이 다치고 목숨을 잃었으며 이번 주말에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질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지난 2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주요 암살 기도라면서 미국 역사상 어떤 대통령도 자신의 생명에 대해 이렇게 반복적이고 심각한 시도를 겪은 적이 없다라고 부연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ABC 심야 토크쇼 진행자 지미 키멜이 사건 이틀 전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에 대해 곧 남편을 잃을 미망인처럼 보인다고 표현한 발언을 꼽으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이 전국 곳곳에서 대통령을 비난하는 저런 광기 어린 발언들을 매일 듣게 된다면 결국 그들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부추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영주권 심사에서 신청자의 이스라엘에 대한 견해에 따라 영주권 승인이 거절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DHS가 이민 담당관에게 이 같은 지침을 전달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어제 국토안보부 내부 교육 자료를 입수해 보도한 데 따르면 새로운 지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영주권 신청자의 인식을 알아보고 영주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에 참여하거나 SNS에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거나 미국 국기를 훼손하는 등 정치적 의견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영주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반미 정서뿐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갖고 있을 경우 영주권 박탈 요인으로 포함시킨 것이 달라진 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해당 교육자료가 DHS 산하 USCIS 이민 담당관들에게 배포됐다며 이들은 영주권 및 기타 합법적 체류 자격 신청을 담당하는 이들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민 담당관은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있습니다. 범죄 기록과 국가안보 위협, 미국 내에서의 가족관계와 고용 이력 등을 주로 고려합니다. 과거에도 신청자의 이념이 고려된 적이 있긴 합니다.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조장, 체제 전복 등을 도모한 이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연방법무부 산하 이민항소위원회가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의 추방을 용이하게 하는 결정을 내려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법원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인데요. 드리머 보호막 약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민항소위원회는 다카 수혜자란 이유로 추방 절차를 자동 종료한 이민법원 1심 판결에 항소한 연방국토안보부에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란 이유만으로 추방 재판을 자동 종료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 이민 옹호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텍사스 엘페소 공항에서 카탈리나 소치를 산티아고가 국내선 탑승 중 세관 국경 보호국의 영장 없이 체포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민법원은 산티아고가 다카 수혜자란 이유로 추방 재판을 종료했지만 DHS가 항소했습니다. 이에 항소심을 맡은 BIA는 국토안보부의 반대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다카 수혜자란 사실만으로 추방 재판을 종결한 것은 법적 오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결정은 산티아고의 즉각적인 추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수십만 명에 달하는 다카 수혜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12년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다카는 드리머로 불리는 불체 청년들의 추방을 막고 학업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번 판결로 행정부의 입장에 따라 다카 수혜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이 이민자 옹호단체들의 우려입니다. 올해 초 크리스티놈 당시 DHS 장관은 다카 프로그램은 DHS 장관의 권한 내에서 추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조치이지 미국에 무기한 체류할 권리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공영 라디오 방송 NPR에 따르면 BIA는 지난 한 해 동안 행정부 측 손을 들어주는 결정이 이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연방정부가 강경 일변도로 추진해온 이민 단속 정책에서 일부 조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원에 영장 없는 주택 강제 진입을 금지하고 법원 내 체포 활동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수정했습니다. IC의 명칭 변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최근 이민세관 단속국에 대해 사법영장 없이 주거지에 진입해선 안 된다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전에는 IC가 행정부 내부 발급 영장인 행정영장만으로도 주택에 진입할 수 있다는 지침을 운영해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IC는 법원 및 법원 주변에서의 체포활동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법원, 학교, 종교시설 인근에서도 단속을 허용하는 강경정책이 시행됐었지만 최근엔 명시적 추방 대상자가 아닌 경우 법원 내 체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IC의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SNS 트루소셜에서 IC 앞에 내셔널을 붙여 약칭 나이스로 바꾸자는 제안을 공유했습니다. 강경 단속 이미지로 인해 악화된 여론을 완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지난 1년여 동안 푸드스탬프 수혜자 수가 400만 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가 푸드스탬프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수혜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데요. 강화된 기준 탓에 식량 접근성만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농무부가 어제 발표한 예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푸드스탬프 수혜자 수는 약 3,860만 명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지난해 1월 4,280만 명에서 420만 명가량 줄어든 수준입니다. 푸드스탬프는 전국 저소득층에게 식료품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통과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법안,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따라 추가 근로 요건 등이 추가되며 푸드스탬프 혜택을 얻기 위한 자격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해도 푸드스탬프 수혜자 수가 4,200만 명 수준까지 완만하게 감소했지만 지난해 7월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크게 바뀐 푸드스탬프 조건은 근로요건 확대입니다. 이전엔 55에서 64세 사이 수혜자는 근로요건이 면제됐지만 이제는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으려면 일을 하거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녀가 14세 이상인 보호자의 경우에도 기존엔 보호자로서 근로 면제 요건이 있었지만 역시 근로활동을 보고해야 합니다. 참전용사, 노숙자, 위탁가정에서 양육된 적이 있는 23세 이하 청년에 대한 근로요건 면제도 폐지됐습니다. 푸드스탬프 수혜자는 지급금을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 보통 3에서 6개월마다 자격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푸드스탬프 수혜 조건이 강화되면서 수많은 자선단체와 진보 성향 싱크탱크는 개편을 비판해왔습니다. 근로 요건이 확대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용이나 소득 개선 없이 식료품을 구입할 때 필요한 자원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화된 기준 탓에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는 효과는 없고 식량 접근성만 낮아질 것이란 주장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규정이 복지 혜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프로그램 내 사기 및 남용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뉴욕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수천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사기 행각을 벌여온 한인 약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허위 청구액에 대한 배상 명령과 재산 몰수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뉴욕 해리슨에 거주하는 61세 한인 김태성 씨가 지난 24일 연방법원 브루클린 지법에서 징역 6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김 씨에게 허위 청구액 2,440만 달러에 대한 배상을 명령하고 사기 행각으로 얻은 600만 달러에 대한 재산 몰수를 함께 명령했습니다. 몰수 대상에는 은행 계좌와 부동산 등이 포함됐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김 씨는 브루클린과 퀸즈 등지에서 5개의 소매약국을 운영해왔습니다. 김 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처방약을 메디케어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약 2,440만 달러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과 환자에게 뇌물과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의료 제공자들에게는 사무실 임대료 지원과 직원 제공 등의 형태로 뇌물을 건넸고 환자들에게는 현금과 슈퍼마켓 상품권을 지급해 불필요한 처방을 받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이 같은 범죄 수익을 여러 무역회사를 통해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회사들은 정상적인 사업 거래처럼 가장의 자금 흐름을 숨겼고 이를 통해 리베이트 지급과 약국 소유주 간 수익 분배가 이루어졌다고 수사당국은 밝혔습니다. 한편 김 씨와 함께 공모한 파트너 펑 제프 지양은 자금 세탁 공모 혐의로 지난해 10월 징역 15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는 6월 개막하는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뉴욕시가 경기를 무료 관람할 수 있는 야외 팬존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바가지 논란이 커진 가운데 축구 팬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주최 측과 뉴욕시는 5개 자치구에는 모든 경기를 생중계로 관람할 수 있는 무료 팬존 설치를 합의했습니다. 맨해튼에선 록펠러 센터, 퀸즈에서는 USTA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 브루클린에선 브루클린 브릿지 팍에 각각 팬존을 마련합니다. 경기 관람뿐 아니라 지역 음식과 문화 행사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조란 밤다니 뉴욕시장은 당초 이 행사는 무료로 계획되지 않았지만 월드컵은 전 세계의 것이어야 한다며 팬들이 비용 부담 없이 함께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월드컵이 다가오면서 숙박 및 교통비용 등이 가파르게 올라 뉴욕 일대를 방문하려는 축구 팬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MTA는 월드컵 기간 맨해튼 펜스테이션과 경기장인 뉴저지주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을 잇는 왕복 열차 요금을 $150로 책정했습니다. 이 구간의 평소 왕복 요금 $12 9센트의 10배가 넘는 가격입니다.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결승전 입장권 가격도 최대 $8,680로 책정돼 고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은 6월 11일 개막하며 이번 대회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함께 개최합니다. 운항 중인 여객기 안에서 갑작스러운 진통을 시작한 임산부가 동승한 구급대원들의 기지로 무사히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 승객들의 담요를 빌리고 신발끈으로 탯줄을 묶으면서 출산을 도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24일 애틀랜타에서 오리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델타항공 여객기에서 만삭의 임신부 애슐리 블레어가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당시 블레어는 출산 예정일을 약 2주 앞두고 친정어머니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예정일이 꽤 남은 시점이었지만 착륙 30분을 앞두고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의료진이 있으면 도와달라는 기내 방송을 듣고 상황을 파악한 응급구조사들은 블레어의 상태를 보고 바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우선 승객들에게서 담요를 받아 깔고 승무원에게서 탯줄을 묶을 신발끈을 구했습니다. 응급구조사 한 명은 수액주사 지혈대로 쓰기 위해 자신의 신발끈 하나를 직접 뽑아내기도 했습니다. 착륙을 앞둔 긴박한 상황, 승무원들이 착석을 유도했지만 이들은 안 된다며 끝까지 산모의 분만을 도왔고 그 덕에 블레어는 무사히 출산했고 응급구조사들이 탯줄을 자른 뒤 아이를 안아 자리에 앉은 순간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여객기가 공항 앞 탑승교에 다다르고 상황이 안정됐을 때 이들은 산모에게 아기를 건넸습니다. 승객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현재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틀랜드 공항 측은 AP통신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산모와 아기는 비행기 착륙 직후 검진을 위해 지역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델타항공은 성명에서 승무원들과 의료 자원 봉사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새 가족에게 행운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텍사스, 캘리포니아, 버지니아주 등에 이어 플로리다주도 연방의회 선거 지역구를 인위적으로 재조정하는 게리맨더링을 추진합니다. 공화당 소속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 공개했습니다. 새 획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공화당이 20석, 민주당 8석의 연방 하원 의석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최대 4석 더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의회 특별회기에서 이 획정안이 심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플로리다의 선거구 재획정 추진은 공화민주 양당이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게리맨더링의 일환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한인 차세대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 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세종역사연구소 설립을 추진합니다. 뉴욕 한인회는 25일 산하특별기구인 사단법인 세종역사연구소 창립 준비 모임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연구소는 이미 뉴욕주의 법인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연구소 설립은 뉴욕 한인회 프로그램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밀빈 이사가 소장직을 맡아 이끕니다. 임 소장은 향후 5년간 매년 $20,000씩 총 $100,000의 사재를 출연해 연구소의 프로그램 운영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종역사연구소는 오는 5월 중 창립식을 갖고 별도의 이사진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는 어제 제25회 효행상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장수상은 98세를 맞은 김규화 씨가 선정됐습니다. 상록회는 김 씨는 박은림 전 뉴저지 한인회장의 모친으로 자녀들은 물론 이웃들과 평온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며 장수의 본을 보여주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효자 효녀상은 팰리세이즈 팍에 거주하는 루시안과 에런 키에사 부부가 선정됐습니다. 또 사회 지도자상에는 심재현 가정의학 전문의와 엘렌 힐리 레오니아 시장 자문위원장이 각각 수상하게 됐습니다. 사회봉사상에는 강길림, 백영미, 장용경, 홍세롬 씨가 수상자로 뽑혔습니다. 상록회는 오는 5월 2일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제25회 효행상 시상식 및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시상합니다. 최근 뉴욕시 전역에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위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티켓 발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위생국에 따르면 지난 4월 13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 동안 발부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위반 티켓은 총 4,209장에 달합니다. 4월 13일 이전까지 발부된 전체 건수의 2배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현재까지 부과된 벌금 총액은 $104,000 규모에 이릅니다. 특히 지난 15일 하루에만 486장의 티켓이 쏟아져 2024년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의무화 조치 시행 이후 1일 기준 최다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단속 규정은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25, 최대 $30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62도, 섭씨 17도, 밤 최저 기온 48도, 섭씨 9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비가 오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